한 나라가 미국 식탁을 점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BBC 기자가 뉴욕 마트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의 상식을 박살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세계 광고의 전쟁터 한복판엔 김치 광고가 떠 있습니다. 한 나라가 30년 걸릴 일을 10년 만에 해냈다? 세계 소비 기준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후발주자가 세계 기준이 되는 순간,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 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형마트, 저녁 7시였죠. 미국 아이가 부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영어로요. 자연스럽게요. 김치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기본 반찬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케첩 집듯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BBC 국제경제 전문 기자죠. 25년간 글로벌 소비시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 질서, 금융위기, 미중 패권 경쟁을 기록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과장된다고요.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고요. 그날은 뉴욕 출장 중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을 뿐이죠. 저녁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라면 코너였습니다. 아시아 식품 코너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평소장을 보는 메인 통로였죠. 진열대 한 면 전체가 라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죠. 한두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섹션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지나갔습니다. 3명이 한국 라면을 집었습니다. 20명이 지나갔습니다. 7명이 집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봉지만 집지 않았습니다. 3봉지, 5봉지씩 묶음으로 샀습니다.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재구매였죠. 저는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 한국 라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들여놓으셨습니까? 직원이 진열대를 보며 답했습니다. 한 2년 전쯤이요. 처음엔 한두 칸이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찾으니까 늘렸죠. 회전이 빠른 편입니까? 빠르죠. 거의 매일 채워 넣어요. 주말엔 금방 동나고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재구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유통은 냉정합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에 이런 자리를 내주지 않죠. 그때 한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엔 시리얼, 우유, 냉동 피자가 담겨 있었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아. 지금 가는 중이야.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라면 앞에 섰습니다. 3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장 코너로 가서 김치통 2개를 골랐죠.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5년간 취재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한 나라 음식이 타국의 메인 식탁에 들어오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미국은 더딥니다. 자기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규칙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CNN 경제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K푸드 수요가 식을 줄 모른다. 기사는 라면을 K푸드 성장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수요를 만들었고 인플레이션이 라면을 저렴한 한 끼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기자는 문장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숫자와 현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뉴욕 대형마트 메인 통로. 한국 라면 자체 섹션. 미국 가족들의 묶음 재구매.
김치가 기본 반찬처럼 언급됨. 2년간 지속 성장.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기술이나 산업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제조업 강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먹는 것에서, 매일의 선택에서 한국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라면입니까? 왜 하필 김치입니까? 왜 미국 아이가 그걸 당연하게 말합니까?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드 트렌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목격한 것이 세계 소비의 방향이 바뀌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뉴욕의 한 마트에서 한 나라가 타국의 식탁을 점령하는 방식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든 대체 식사라고요. CNN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면 수요를 밀어올렸다고요. 저 역시 그렇게 결론 내릴 뻔했습니다. 싸고 간편하니 뜬다. 끝. 하지만 기자에게 끝은 없습니다. 검증 전엔 결론이 없죠.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마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분석이었습니다. 라면 진열대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격표를 비교했습니다. 값싼 대체제라면 더 싼 브랜드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국 라면은 가격이 중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대가 확장되고 있었죠. 자리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유통은 냉정합니다. 회전율이 없으면 자리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만났던 직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실례지만 이 라면들 가격대가 꽤 되는데도 잘 팔립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저희도 의아했어요. 근데 한 번 사본 사람들이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늘린 겁니다. 재구매였습니다. 어제 본 묶음 구매는 사실상 재구매 신호였습니다. 한 봉지 체험이면 맛보기로 끝납니다. 묶음은 식단 편입이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가난의 메뉴가 아니라 선택의 메뉴라고요. 저는 라면 코너 앞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국 라면 4봉지를 짚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 라면을 사십니까?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맛있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한번 먹어봤는데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젊은 남성에게도 물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노부부도 한국 라면을 짚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나오길래 한번 먹어봤죠.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요. 가격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게 만든 건 맛과 신뢰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액을 확인했습니다. 18억 달러. 전년 대비 13.2% 증가였죠. 품목별로 과자, 라면, 쌀, 가공식품, 소스, 음료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라면 하나의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연관 품목이 동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채널 전체가 열렸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삼양. 한국 식품 기업들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생산해 미국인에게 공급하고 있었죠. 이건 의미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은 일시적 유행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공급망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생각이 없다는.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라면만이 아니다. 과자, 소스, 음료가 함께 올라온다. 현지 생산 확대. 이건 품목 확장이 아니라 구조 변화다. 그런데 제 안에서 오래된 편견이 올라왔습니다. 싸면 품질이 떨어진다. 저는 25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온 제품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현장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싸지만 만족스럽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촉매일 뿐이었습니다. 엔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가격과 맛으로 자리를 고정했습니다. 유통 매대는 여론조사보다 정확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김치를 꺼내고 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라면이 이런데 김치와 소스는 어떻습니까? 과자는요? 그리고 먹는 것만일까요? 저는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K푸드가 생활 소비재로 어떻게 번지는가였습니다. 묶음 구매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의 언어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 품목 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과자류, 쌀 가공식품, 소스류, 음료. 라면뿐 아니라 여러 품목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묶음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라면은 한 끼지만 소스와 음료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수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식품 대미 수출액 18억 달러. 전년 대비 13.2%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2.3%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 시장 자체는 2028년까지 1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조금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시장의 일상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장이 기사 중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 물량까지 고려하면 라면 비중은 더 커진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생산해 미국인의 일상에 공급한다는 뜻이었죠. 한국 기업은 파는 것을 넘어 현지 공급망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유행으로 꺼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업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미국 매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농심도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죠. 삼양은 불닭볶음면으로 미주 비중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비중이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생각이 없다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수백만 명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 몇 명이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을까요? 몇 명이 한국 과자를 꺼내고 있을까요? 저는 첫날 마트에서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 그 장면은 이제 특이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흐름의 작은 증거였습니다. 라면이 앞장섭니다. 과자가 따라옵니다. 소스가 식탁에 박힙니다. 쌀 가공식품이 아시아 음식을 일상식으로 바꿉니다. 한 품목의 유행은 우연입니다. 여러 품목의 동시 성장은 구조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라면 코너가 아니라 다른 섹션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자 코너, 소스 코너, 음료 코너. 한국 제품이 얼마나 침투했는지 직접 봐야 했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과자가 따로 섹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우깡, 허니버터칩, 초코파이.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소스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이 아시아 식품 코너가 아니라 메인 통로 조미료 섹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라면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출액 18억 달러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뜻하는 건 미국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어제 라면 코너에서 만났던 직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실례지만 한국 제품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면만이 아니에요. 과자도 소스도 음료도 다 늘고 있어요. 손님들이 찾으니까요. 언제부터입니까? 한 3년 전부터 확 느껴졌어요. 처음엔 라면이었는데 그 다음엔 과자, 그 다음엔 소스. 이런 식으로 계속 번졌죠. 번졌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라면에서 시작된 흐름이 과자로, 소스로, 음료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품 확장이 아니라 생활 침투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국가의 침투 방식이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식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뀝니다. 라면, 과자, 소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먹는 것이 끝일까요? 저는 그날 오후 한국식품과 관련된 미국 정부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이 정도로 확산됐다면 공식적인 흔적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정부의 공식 시기 지침 관련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요거트, 치즈, 발효식품. 익숙한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김치였습니다. 이건 마케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보도 자료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고요? 김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여겨져 왔습니까? 냄새가 강한 음식, 이국적인 발효식품, 특정 커뮤니티나 먹는 것. 그런 김치가 지금 미국 정부 문서에 건강식품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부가 식품을 인정한다는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갑니다. 병원 식단에 반영됩니다. 공공 캠페인에 등장합니다. 유통기준이 바뀝니다. 이건 제도적 승인입니다. 문화는 변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타임스퀘어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광고의 전쟁터 아닙니까? 만약 김치가 정말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전광판이 형형색색의 광고를 쏟아냈습니다. 코카콜라, 삼성, 나이키, 디즈니. 세계적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공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김치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광고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김치는 건강하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광고 보이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치요? 네, 보여요. 김치 드셔보셨습니까? 물론이죠. 집에 항상 있어요. 건강에 좋잖아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거는 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징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세계가 보는 무대입니다. 김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광고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설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한 음식은 언제든 밀려난다. 그러나 제도와 기준 안으로 들어온 음식은 되돌릴 수 없다. 김치는 지금 그 선을 넘었다. 저는 천천히 타임스퀘어를 걸었습니다. 첫날 마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 그때 그 아이는 김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는 김치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습니다. 라면이 식탁을 열었습니다. 과자와 소스가 생활에 침투했습니다. 김치가 제도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만일까요? 제 손가락이 검색창으로 갔습니다. K뷰티 미국 시장.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K뷰티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성장률은 2자릿수였습니다. 먹는 것에서 바르는 것까지. 식탁에서 생활 전체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K-뷰티.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은 취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시 삽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다릅니다. 피부에 바르는 물건은 감정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효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분이 검증돼야 합니다.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팔립니다. 그래야 다시 팔립니다.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K-뷰티 최대 수출국. 성장률 2자릿수. 중국을 제쳤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미국에서 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까다롭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더 그렇습니다. FDA 기준이 있고 성분 표시 의무가 있고 소비자 리뷰가 즉각 공유됩니다. 그런 시장에서 K-뷰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확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K-푸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됐습니다. K-뷰티도 똑같았습니다. SNS에서 봤습니다. 한번 써봤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뉴욕의 한 화장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대형 체인점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K-뷰티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팩, 에센스, 선크림, 클렌저. 다양한 제품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품을 짚고 성분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K-뷰티 제품 자주 사십니까?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미 몇 년 됐어요.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친구 추천으로 써봤는데 이제는 이것만 써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가격보다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K-뷰티를 선택하십니까? 성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 피부 타입에 맞아요. SNS에서 리뷰 보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루틴이에요. 저는 매장 직원을 찾았습니다. K-뷰티 제품 회전율이 어떻습니까? 직원이 진열대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빨라요. 특히 마스크팩이랑 선크림은 거의 매일 채워 넣어요. 재구매 고객이 많거든요. 재구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이 동시에 자리 잡는 경우는 드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음식과 화장품 둘 다로 타국 일상에 침투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K-푸드 호기심 체험 재구매 일상. K-뷰티 SNS 체험 재구매 오프라인 확산.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라면은 저녁 식사입니다. 김치는 반찬입니다. 마스크팩은 밤 루틴입니다. 선크림은 아침 습관입니다. 한국은 이제 특별한 날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신뢰하는 국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흐름을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열풍, K-드라마 인기. 그래서 음식과 화장품이 따라 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행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뜨는지, 언제 꺼질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은 설명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매일 쌓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화장대에서, 생활 습관에서. 저는 노트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유행. 더 이상 이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연을 이야기하는 쪽이 더 무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이 동시에 미국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미국만일까요? 아니면 더 넓게 퍼질까요?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기자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면이 미국 식탁에 들어왔고 김치가 정부 문서에 등재됐고 K뷰티가 오프라인 매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과 지속 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질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이건 뉴욕이니까 통하는 거 아닙니까?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대도시들은 언제나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K-팝 콘서트가 매진되는 곳도 여기고 K-드라마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 중부는 어떻습니까? 남부는요? 텍사스 소도시에서도 한국 라면을 삽니까? 저는 25년간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대도시에서 화려하게 뜨다가 전국 확산에 실패하고 사라진 브랜드들을요. 뉴욕 맨해튼에서 통하는 것과 아이오와에서 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뉴욕 성공, 미국 전체 성공. 두 번째 의문이 따라왔습니다. 이건 더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조적 한계는 없습니까? 관세가 있습니다.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김치처럼 원재료가 중요한 품목은 현지화에 명확한 벽이 있습니다. 한국 배추와 미국 배추는 다릅니다.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이 달라집니다. K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 규제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FDA를 통과해도 유럽에서 막힐 수 있고 중국에서 또 다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확장의 천장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가장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라면을 기억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팔리지만 성장은 멈췄습니다. 정체됐습니다. 태국 음식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팟타이, 똠얌꿍. 그런데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유럽 화장품 브랜드는 더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철수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외부 문화에 친절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크기 때문에 냉정합니다. 잠깐 뜨다가 사라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뉴욕 마트의 라면 코너. 3봉지씩 사가는 미국 가족들.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라고 말하던 아이. 정부 문서에 건강식품으로 등재된 김치.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의 김치 광고. 화장품 매장에서 마스크팩을 집어드는 손님들.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자로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확신과 증거 사이의 공백이죠. 여기서 서둘러 기사를 쓰면 과장이 됩니다. 여기서 너무 회의하면 진실을 놓칩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안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진짜라면 다음 단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미국을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패턴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식품 유럽 수출. K뷰티 글로벌 확산. 미국 외 지역 성장률.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교차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K푸드 브랜드가 유럽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K뷰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시장을 통과한 제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과거와 달랐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미국 시험장. 그런데 아직 결론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김치를 꺼내고 있을 겁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만의 풍경입니까? 아니면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확신과 증거 사이의 공백. 저는 아직 결론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이 흐름이 진짜라면 다음 단계가 반드시 보일 겁니다. 미국을 넘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내일 확인할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미국 성공 사례가 다른 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국은 정말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을 넘어서는 증거. 그게 있어야 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저는 글로벌 식품 바이어들과 유통 담당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장점입니다. 세계 곳곳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전화는 런던의 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였습니다. 최근 아시아 식품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 제품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특히 라면이요. 왜 한국 제품입니까? 그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통했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미국 시장을 통과한 제품은 검증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참고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식품 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면, 김치, 소스류. 미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요. 왜 미국 사례를 보십니까? 미국은 까다로운 시장이니까요. 거기서 성공했다면 유럽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의 한 유통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지가 우리 판단 기준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더 이상 한국 제품인가? 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통했는가? 를 물었습니다. 미국이 시험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례가 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실제 확산 경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K푸드 브랜드가 영국, 프랑스, 독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중동과 동남아시아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과거 일본 브랜드, 유럽 브랜드가 밟았던 경로와 유사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이번엔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과거 기준 미국, 유럽 기타. 현재 미국 검증 완료 한국 사례 참조. 기준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저에게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를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는 한정돼 있다고요. 미국, 유럽, 일본. 그 정도라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 기준을 따라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표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당시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중인 한국.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때 한국은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미국 마트의 한국 라면. 정부 문서에 등재된 김치. 타임스퀘어 광고. K뷰티의 글로벌 확산. 그리고 바이어들의 공통된 질문. 미국에서 통했습니까? 이건 성장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위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을 나와 다시 뉴욕 거리를 걸었습니다. 맨해튼의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메뉴판에 김치 샌드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카페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음료 코너에 한국 음료가 있었습니다. 과자 코너에 한국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10년 전에도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풍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국에서 통했다는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 과거에 미국에서 통했다는 건 미국 시장 진출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기준 통과를 의미합니다. 그 기준 안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장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사례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지위의 변화다. 저는 더 이상 왜 한국이 성공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변화가 세계에 무엇을 바꾸는가? 질문이 바뀌었다는 건 제 시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분석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시 마트로 갔습니다. 첫날 갔던 그 마트였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묶음으로요. 망설임 없이요. 과자 코너에서도 소스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보는 게 달랐습니다. 첫날엔 놀라움이었습니다. 이틀째엔 의심이었습니다. 사흘째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였습니다. 라면은 더 이상 비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는 건강식단의 일부가 됐습니다. K-뷰티는 특정 커뮤니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함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성공의 증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특별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때 문화는 정착합니다. 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이랬습니다. 빠른 성장, 따라잡기, 제조업 강국, 기술 수출국. 그런데 현재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상 속 표준, 참고 모델, 생활 속 선택. 저는 이 전환이 수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바뀐다는 건 단순히 인식 개선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 변화는 지금 세대만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한국 제품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이건 당연한 현실일 테니까요. 기자로서 저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마트에서 들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라면에 김치잖아. 그 한마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저녁 메뉴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뉴욕에서 본 조용한 변화 한국은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다. 저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뉴욕 마트의 라면 코너, 정부 문서에 등재된 김치, 타임스퀘어의 광고, K-뷰티의 확산, 글로벌 바이어들의 질문, 그리고 미국을 넘어 세계로 번지는 흐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소비재 시장에서 기준점이 되는 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음식 문화가 타국 일상에 침투하는 건 세대를 넘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다. 한 시대의 소비 기준이 이동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한국이 있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25년간 기자를 하며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국가의 흥망, 산업의 재편, 패권의 이동. 그런데 이번 취재는 달랐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통, 마스크팩 하나.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김치를 꺼내고 있을 겁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뉴욕의 한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장면이 미국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기자로서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자랑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BBC 기자 데이비드 톰슨이 뉴욕에서 목격한 이야기였습니다. 뉴욕 마트의 한 장면에서 시작해 세계로 확산되는 흐름까지 한국이 만들어낸 조용한 변화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더 큰 도약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